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밤 10시 4분입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벌써 12월이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4년이 끝난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한 게 없는데. 근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요. 야 진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됐지? 어떻게 12월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가 항상 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정말 많은 걸 했어 라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또 그랬나? 또 생각해보면 한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아니에요, 한 게 많을 거예요 라고 뭔가 챗 GPT가 해주는 것 같은 그 위로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들 읽어 드릴 거고요. 첫 곡은 시아의 스노우맨이란 곡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스스톤 방송하면서 잠깐 이렇게 음악을 틀은 적이 있었는데 누가 신청해 주신 건데 정말 좋더라고요. 듣겠습니다. 이거 첫 곡 듣고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 호미라는 아리따운 20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호미는 도시 냄새가 나는 서울 친구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본인의 학번 끝자리가 6번이었기에 똑같이 서울대 농학과의 6번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당시엔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있기 전이라 이런 식의 펜팔 친구 만들기가 흔했다네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하필이면 그때 농학과의 6번 학생이 심한 몸살에 걸려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호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답장이 왔지 뭐예요? 쓸쓸히 방치되어 있던 6번 학생의 편지를 우연히 발견한 7번 학생이 대신 호미에게 답장을 보내 사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호미와 펄떡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펜팔 친구에서 진짜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썸남 썸녀가 되고 이윽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호미는 21살, 펄떡이는 22살, 풋풋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펄떡이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고 호미는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종종 펄떡이는 호미를 보러 야간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몇 시간씩 달려오곤 했어요. 그렇게 연애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펄떡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퍼하는 남자친구도 위로할 겸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호미는 전라도에 있는 펄떡이의 본가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펄떡이의 집은 어머니와 5명의 형, 2명의 누나가 있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호미가 펄떡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자 호미를 지그시 쳐다보던 펄떡이 어머님이 대뜸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어디 김씨인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성과 본이 같은 동성동본이었던 겁니다. 머피의 법칙에도 나오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동성동본. 당시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이 반대하는 사이를 넘어 무려 국가가 반대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따라서 펄떡이의 어머님은 물론 펄떡이의 형과 누나들까지도 호미를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았고 당연히 이 사실을 안 호미의 집에서도 은근히 헤어질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호미와 펄떡이는 중간에 몇 번 헤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꿋꿋이 다시 만났습니다. 2년, 3년, 4년, 무려 7년 차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둘은 서로에게 너무도 익숙한 존재가 되었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겨울 호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미야, 그거 들었어? 너 올해 혼인신고할 수 있대. 그거 안 되지 않아? 아니야, 올해 한정으로 할 수 있게 됐대. 빨리 찾아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알고 봤더니 사실혼 관계인 동성동본 커플이 그해 한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호미에게 전화를 한 저 친구도 동성동본 커플이었기에 남편과 급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네요.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중인 사실혼 부부에게만 적용되었는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호미와 펄떡이는 아슬아슬하게 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결혼 안 하면 영원히 결혼 못해가 된 거예요. 호미와 펄떡이는 부랴부랴 남은 몇 주 동안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국가의 반대를 이겨내고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딸이 생겼고 그 딸은 무럭무럭 자라나 이렇게 펄밤에 사연을 써서 보내는 번듯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호미와 펄떡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부모님 얘기였군요. 이야, 정말 어렵게 태어나신 귀한 따님이셨군요. 덧붙여서 제가 이걸 다 듣고서 어머니께 법적으로 결혼 못하는데 걱정 안 됐어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께서는 쿨하게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라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도 화이트데이에 일부러 저한테 솔로 염장용 사진을 보내며 알콩달콩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신청곡은 머피의 법칙, 동성동본 가사가 들어있는 옛날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을 무려 9월 초에 올렸는데 실수로 안 망한 사랑이 아니라 성공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바람에 여태까지 소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소재로 썼는데 펄밤에 올라오지 못하다니 정말 끝내주는 쌉소네입니다. 아, 네. DJ DOC의 머피의 법칙. 왠지 옛날 이야기이고 하니까 DJ DOC라고 읽으면 안 되겠네요. DJ 덕의 머피의 법칙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가사인지 요즘 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틀어보겠습니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동성동본 부분을 독신자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하네요. 그 법이 뭐 없어졌나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독신자.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는 좀? 동성동본이 더 맛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오랜만에 온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30대 펄떡이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입학하기 전 생애 첫 아르바이트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당시 26살 또는 27살이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70 중후반의 키에 다부지지만 두껍지는 않은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졌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비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바람에 나중에야 알았지만 젊은 나이에 심한 탈모가 왔던 그런 외형을 가진 과묵한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목도했던 그 남자의 기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남자가 아닌 당시 제가 실제로 불렀던 호칭인 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기행 1. 근무 중 차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한가한 시간대.
형과 둘이서 잠시 흡연을 하러 나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폐활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형이 피던 담배를 끄고 새 담배를 입에 물고 옆에 있던 줄넘기를 손에 들더니 이내 입에 문 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손에는 줄넘기를 쥐고 입에는 이제 막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한 담배를 문 형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쌩쌩이 2단 뛰기를 시작하더니 입에 문 담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코로 연기를 방구차 마냥 뿜어내며 10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필터까지 담배를 다 태웠습니다. 애초에 담배를 10초 만에 필터까지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데 그걸 줄넘기 2단 뛰기를 시전하며 손도 안 대고 빠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행 2. 아직 주유소 일이 손에 익지 않았던 저는 포터를 끌고 온 손님의 주유를 마치고 실수로 주유구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보내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멘붕이 온 표정으로 옆에서 다른 차를 주유 중이던 그 형에게 허겁지겁 외쳤습니다. 형! 좆됐어요! 저 차 주유구 뚜껑 못 닫았어요! 제 외침을 들은 형은 약 3초간 상황 파악을 하더니 이내 제 손에 있던 주유구 뚜껑을 채가며 제 귓가에 말했습니다. 너는 내 차 마저 봐. 라고 말하고는 그 포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당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가는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길은 약 300~400m를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에 한번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 내에 저 포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도착하더라도 과연 차주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초조한 마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포터와 미친 듯이 포터를 추격하는 그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점점 멀어져가던 포터와 그 형의 뒷모습은 이내 육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형이 돌아왔고 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형은 세상 덤덤하게 성공했어? 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걸 따라잡았다고요? 아니 차주가 뭐라고 안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주가 알 필요가 있어? 라고 대답하던 그 형. 즉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를 오로지 인간의 두 다리로 300~400m를 추격하여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 중인 포터를 어떻게든 따라잡았고 차주도 모르게 주유구 뚜껑만 닫고 유유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기행 3. 주유소 단골 손님 중에 20톤급 대형 트럭을 몰고 오는 기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윙바디나 덤프 트럭은 아니었고 포터와 같은 구조의 트럭이었는데 짐칸의 길이가 엄청 길고 거대한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이 트럭은 한번 주유하면 당시의 경유가로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들어가는 묻힌 기름통 용량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거대한 기름통만큼 주유 시간에 오래 걸리니 주유 시간 동안 그 기사님은 항상 차에서 내려 특유의 유쾌한 말투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형의 퇴근 시간 직전에 그 트럭이 들어왔고 트럭의 주유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유를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퇴근 준비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형이 갑자기 그 트럭의 거대한 짐칸에 냅다 올라타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형 뭐예요? 라고 말했고 그 형은 그저 쉿! 이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내 트럭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형에게 물어보니 그 기사님이 단골이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사님의 이동 경로를 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 경로에 형의 집과 가까운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끔 퇴근 시간과 타이밍이 맞으면 퇴근 셔틀로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형, 그 기사님하고 충분히 친해 보이던데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옆에 태워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 형은 그건 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방식이었지만 저는 형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복지에 상당히 인색하던 주유소 소장님이 큰맘 먹고
단체 회식으로 꽤나 비쌌던 오리백숙집에 보내준 날, 형 혼자서 오리백숙을 거의 무호흡 흡입하며 먹어치우니 소장의 표정이 엄석대 마냥 일그러졌지만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결국 오리백숙 3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혼자 해치우고 후식으로 팥빙수까지 야무지게 해치우던 기계 있는 모습. 주유소라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이 필수였는데 아침에 눈이 쌓여 있으면 혼자서 기존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마치 장판파의 장비처럼 그 넓은 주유소를 혼자서 완벽하게 제설해놓고 다른 직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하여 형, 이거 혼자 다 한 거예요? 깜짝 놀라 물어보면 뿌듯한 표정으로 코 쓱 하며 하고 담담히 대답하던 기괴한 모습. 당시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30대에 접어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사고방식과 특이한 재주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착하고 성실하고 멋지고 좋은 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형도 벌써 40대에 접어들었을 텐데 어디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사연을 쓰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신청곡은 그 형이 이 노래를 들으면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며 자주 듣던 노래이자 슬램덩크의 정대만 OST라고 불리우는 완즈의 세카이가 오와루마데와 신청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완즈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였습니다. 야, 이거 교인분께서 굉장히 뭔가 매력 있는데요? 너무 특이하시네요. 무임승차를 하시지만 그건 좀 그 부분이 정말 웃겼고요. 굉장히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쌉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나의 펄디 쌉손의 사연 하나 짧게 놓고 갑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습니다. 한창 인기가 올라가던 무렵 입덕해서 옛날 곡들까지 찾아보니 다른 아이돌하고 다르게 제 취향에 좋은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힙합 외길 인생이었던 전 난생 처음으로 아이돌의 팬이 되었습니다. 분명 말하지만 전 다른 여자 팬들처럼 그 그룹의 멤버들 얼굴을 보고 덕질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온전히 그 그룹의 노래였어요. 그럼에도 한번 마음에 들면 다 좋게 보인다고 저는 응원봉까지 사면서 이 그룹에 점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사 공식 앱에서 이 그룹의 콘서트 티켓 추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랜덤 추첨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지라 저는 당연히 안 될 걸 알면서도 관성적으로 신청만 해두고 당첨자 발표일까지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첨 발표날, 의외의 당첨 소식을 받고 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티켓팅을 해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빡센 공연인데 저는 첫 회에 아무런 노력 없이 기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인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큰 행운으로 인생 첫 콘서트를 가게 된 저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먼저 저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를 가려면 정말 큰맘 먹고 길을 나섰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저에게 주어진 콘서트 자리는 단 하나라서 누구를 함께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자 아이돌 특성상 여성 팬이 압도적일 텐데 저는 몇 없다는 남성 팬이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여성 팬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콘서트를 즐길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는 부모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서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셔서 저를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 서울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저를 그 많은 인파 속에 혼자 던져놓을 순 없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에 폰도 스마트폰이 아닌지라 처음 가보는 서울에서 길을 찾아 콘서트장까지 가는 게 남들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려면 옛날처럼 종이 지도를 챙겨가야 할 판국이었지요. 보통의 아이돌 콘서트라면 이렇게 안 될 이유가 많으면 과감히 포기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룹은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이었거든요. 당시에도 빌보드에 오르고 해외가 주목하며 월클의 반열에 올라 K-팝 전성시대의 선두주자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도 돈 주고 자리를 티켓팅한 것도 아니고 몇백 대 1의 수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순수하게 운만으로 당첨된 기회를 이런 사소한 이유로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는 법. 일평생 지방을 떠나본 적도 없는 제가 스마트폰도 없는 상태로 홀로 서울에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만이 두려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끝내 죽어도 서울에 절 혼자 보낼 순 없다며 그냥 표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갈 수 있다. 기차표만 끊어달라. 나 이제 중학생이다. 이렇게 호소해 보았지만 부모님의 걱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취소표로 인해 나보다 더 간절한 누군가가 공연을 보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니 초등학생이라면 단칼에 거절하고 고등학생이라면 그냥 보내도 괜찮을 듯 싶었지만 중학생 정도 나이면 제가 부모님이셨어도 아이 혼자 서울로 보내기엔 애매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도 아이돌계의 정상에 군림하며 한국 음악계의 큰 획을 열어끈 방탄소년단. 그때 콘서트를 갔었다면 정말 죽기 전까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 아직까지 원통합니다. 콘서트를 포기하고 그날 저는 뭘 했냐고요? 방학이라 하루 종일 학원에서 코를 골며 졸거나 애들이랑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시간이나 죽이고 있었답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면 뭐가 손해일까요? 아이고 배야! 이때 인생 전반에 걸친 운을 다 써서 그런지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랜덤 이벤트에는 당첨된 적이 없네요. 신청곡은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My Universe 신청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곡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K-팝의 위용이 올라갔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해외 팝스타가 한국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해서 냈다? 그런데 곡의 한글 가사가 절반가량이 있다? 세종대왕님,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시죠? 후손들이 해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깝네요. 근데 중학생이면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혼자 보내기. 아니 보통 두 자리를 주지 않나요? 한 자리였나요? 참 하나만 더 있었더라도.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숙박까지 결국은 해야 될 텐데 모텔 같은 데서 중학생을 혼자 받아줄 리가 없고 PC방도 10시면 쫓겨나고, 이거 참 중학생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빨리 나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콜드플레이와 BTS의 My Universe 듣겠습니다.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부른 My Universe였습니다. 더 좋은 거 당첨되실 거예요, 아마. 운이 또 오겠죠. 다른 사람이 또 재밌게 봤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상남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학생 신분의 펄떡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 옥상에는 꽤나 잘 조성된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마치 공원처럼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들이 자라는 이 녹지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었기에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저희 학원 학생들이 자주 올라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바로 아래층엔 거대한 한방병원도 있어서 옥상에 올라와 보면 절반은 저희 학원 학생들, 절반은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계신 환자분들로 이루어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주말에 학원에 일찍 나와 이곳에서 시원하게 바람을 느끼다가 내려가는 걸 즐겼던지라 그날도 역시 혼자 옥상 벤치에 앉아 도심 속 작은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밭 근처에서 환자복을 입으신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신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을 캐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곳에 쑥이 자랄 리가 없지만 자세로 보면 영락없이 쑥을 캐시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어서서 제 쪽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저는 그분이 더 엄청난 것을 따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들린 건 다름 아닌 강아지 풀 한 가닥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강아지 꼬리 같은 복실한 헤드를 가진
푸르딩딩한 색깔의 싱싱한 강아지 풀. 고양이를 놀아주는 용도 이외에는 강아지 풀을 꺾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분이 그걸로 뭘 하려는지 너무나 궁금해 계속 관찰했습니다. 진딧물을 터는 것인지 잠시 줄기를 가다듬고는 이내 그분이 그걸 입에 가져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선 강아지 풀을 마치 치실처럼 사용하시는데 저는 상식을 뛰어넘는 풍경에 몸이 얼어붙어 자리를 뜨지도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치실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강아지 풀을 그것도 길가에서 뽑아서 바로? 치아 정리가 끝나고도 그분은 한참을 그걸 물고 계셨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고독한 눈으로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치 시가를 피우듯 강아지 풀 줄기를 입에 물고 계시는 그 모습. 금방이라도 입에 문 강아지 풀의 머리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 이라는 격언이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코리안 갱스터지. 대마초 왜 피우냐? 강아지 풀 피우면 되는데. 아무튼 위생과 식물의 활용에 신기원을 목격한 저에게 그 모습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모습. 도심 속 옥상에서 온갖 공해와 오염을 막고 자란 강아지 풀을 씹는 것보다 더 쓰디쓴 인생을 살아오셨을지도 모르는 그분이야말로 상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곡은 노이즈 마스터의 힙합 취향이 궁금하네요. 노이즈 마스터가 생각한 외국 갱스터 랩의 정수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강아지 풀을 이 사이에 쑤셔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이로 통과까지는 안 시켜봤는데 그 사이에 집어넣은 적은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있어. 저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사연에 나오신 분이요. 그냥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저는 서울의 동쪽 변방, 강동구의 끝에 사는 펄청자입니다. 제 하찮지만 중대한 고민은 어머니의 건강 염려증입니다.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나 허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것저것 건강에 좋다는 걸 다 해주셨어요. 덕분에 키는 크지 않지만 어디서 떡대에 꿀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 사연으로 넘어가자면 어머니께서 나이를 드실수록 건강에 대해 더 염려를 하시는 게 안타까우면서 왠지 모를 짜증? 화가 나더라고요. 나이를 드시니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건강식품, 민간요법 등등 이런저런 것들 다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TV에서 뭐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잔뜩 사셔서 한 달만 먹어보시고 당근 거래하고 또 다른 거 잔뜩 사서 한 달만 먹어보고 이상한 민간요법, 정체모를 커다란 의료기구, 빨간불이 나오는 원적외선 온열기구 등등 여러 가지 사셔서 하시는데 이것마저도 한 달 써보고 안 쓰시고 특히 귀가 많이 어두워지셔서 보청기를 쓰시는데 거기에 이봉이라는 걸 사서 귀에 초를 꽂고 태워서 그 연기로 치료를 해서 잘 들리게 한다는데 물론 얼마 안 하시고 버리시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무슨 패치를 붙이면 독소가 빠져나와서 패치가 검게 변한다고 그걸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수소수 기계를 사셔서 만드시고 거기에 또 무슨 차도를 넣어서 정화해서 물을 드시지 않나. 어느 날은 당 수치가 높아지셨다면서 거기에 최악인 과일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이 천연당은 괜찮아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벙찌게 되더군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고등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점을 노리고 악질 장사꾼들이 제품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다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시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그저 영양제 잘 드시고 조금의 운동을 곁들이라는 상식이 이미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시고 엉뚱한 걸 하시니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쓰다 보니 장문이 되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펄님과 시청자님들의 부모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신청곡은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는 군대물인 푸른 거탑에서 백봉기 일병이 명절에 면회를 오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원망을 하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붙인 편지를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삽입곡이어서 신청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취미 활동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실제로 효과는 없겠지만 뭐 플라시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이걸 하면 몸에 좋다는데 해볼까 하면서 하면은 뭐 그게 어머니에게 어떤 안정감을 준다면 그게 너무 막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 발바닥 패치 그런 거는 재밌잖아요. 그게 너무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설득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예 그 분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된 무언가를 갖다가 받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귀가 이제 안 들리시는데 이봉이라고 이제 귀에다가 꼽는 거, 저도 그거 예전에 한의원 가서 한번 했었거든요. 귀에다가 그 향 같은 걸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탄 다음에 그 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귀에서 나온 피로 물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아무리 봐도 방금 이게 향이 타면서 나온 젤인데 이게 어떻게 피로 물질이 되는가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그렇군요 했었죠. 근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 가시면은 보청기 되게 괜찮거든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게 그런 걸 사서 받친다거나 이게 좋은 거니까 이봉을 쓰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더 좋은 걸 갖다 바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펄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공부하며 집에 오면 어디 맡겨놓은 양 보상심리로 펄비밤을 즐겨 듣는 펄떡이 수험생입니다. 제가 보는 시험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아닙니다. 올해 2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남아있던 감정마저도 증발해버린 공부만 하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제 눈에 자꾸 밟히는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아주 귀여운 여성분이 나타난 겁니다. 우선 뭔가 접점이 있어야 이후로도 무언가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과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서관 사서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곳과 그분께서 근무하는 카운터는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눈도장을 찍히기 위해 근처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읽지도 않은 책을 빌리곤 했습니다.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라는 생각이 전두엽을 지나 후두엽까지 관통하지만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분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사서라는 직업 특성상 뭔가 선뜻 다가가 말을 붙인다는 게 쉽지 않네요. 쪽지를 줘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분은 근무 중이시기에 일터에서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만 하던 기계인 저를 바이센티니얼맨으로 만들어주신 그녀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펄디와 펄떡이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답을 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은 원래 제 취미가 피아노 치는 것인데 요즘 공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틈틈이 연습하는 클래식 곡인 리스트의 리에베스타리움 넘버 3 사랑의 꿈 신청합니다. 시험 합격하면 꼭 감사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귀여운 펄디 꿈 꾸세요. 자, 채팅창에서는
고백 공격하면 해결됨. 빨리 고백하고 차이세요. 아니 공부나 하라고. 이제 누가 사서 해주냐? 이제 누가 도서관 와주냐? 커피를 사서 사서님께 드려라. 등등등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저는 또 인간의 의견은 믿지 않기 때문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시험이 근데 이 챗 GPT의 그 답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험이 끝난 뒤에 하래요. 챗 GPT도 사연자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시험이 끝난 뒤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뭐 독서 모임이나 전시회 같은 게 있으면은 알아보고 참여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최근에 추천할 만한 책이 있나요? 최근에 잘 나가는 책이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추천 도서 코너에서 고른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느낌의 책이 있나요?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터보래요. 그리고 인사를 하래요. 가볍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같이 인사를 일단 하래요. 인사. 아니면은 시험이 완전히 끝나면은 시험 공부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서 작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간단한 메모나 작은 초콜릿 같은 걸 주래요.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 사서분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얘가 강조를 하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하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조성진 님이 연주한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듣겠습니다. 조성진의 리스트 사랑의 꿈이었고요. 이걸 연습하신다고요? 그 스트레스를 푸시기 위해서? 아니,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잘 연습을 해보세요. 언젠가 자, 망상 들어갑니다. 도서관에서 음악회가 열린대요. 아니 근데 그 사서가 담당자인 거야. 아니 근데 거기 피아노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뭘 또 턱시도를 차려입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제 한번 피아니스트가 펑크를 낸 거야. 그날 오기로 한. 맞아. 그래서 사서가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여기 혹시 피아노 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딱 이러고 있는데 사연자분께서 제가 조금 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리스트에 사랑의 꿈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비행기에서 의사 찾는 것처럼. 바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반할 듯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여러 개의 미래를 보았지만 이 미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다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안 망한 사랑 또는 망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제 첫 연애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 달부터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같이 온 동기는 펄순이라고 하겠습니다. 펄순이와 저는 1학기 동안 꽤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거나 시간이 나면 같이 놀러 가거나 둘이 아니고 다른 유학생분을 포함해서 셋이서 논 적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친해진 이성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는 펄순이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는 신입생 여자애들이 많았습니다. 매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명의 여자아이들과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라 잘 챙겨주고 말도 걸어주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동아리 애들과 같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3일 전
2명이 알바 때문에 못 가게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나머지 1명에게 시간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그 애도 남자랑 둘이 불꽃놀이 보러 가기엔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거절당하면 혼자라도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카타까지 입고 만나자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약속 당일날 저와 그 친구 호미라고 하겠습니다. 호미와 만나 같이 불꽃놀이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행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갈 생각이어서 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호미가 조금 더 이따가 가자고 하길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이때 호미가 다음 주에 근처에서 축제를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길래 마침 시간도 괜찮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일주일 뒤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호미와 만나서 축제를 돌면서 노점에서 음식도 먹고 공연도 구경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불꽃놀이 이후부터 호미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 망상인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확인차 손이라도 잡아보라고 했는데 펄순이에게 마음이 있기도 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덥석 잡았다가 미움받을까봐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날 펄순이를 좋아한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펄순이에게 같이 놀러가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백을 하려고요. 결전의 날 같이 놀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다른 친구가 와서 계속 둘이서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밤이 되어오는 길에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피곤했는지 전철에서 계속 잠을 자더라고요. 자는 애를 깨워서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도착해서 내린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펄순이는 굉장히 당황하며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일단 헤어졌습니다. 고백을 처음 해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고 이틀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나는 그냥 너를 좋은 친구로 생각했다라는 내용의 DM이 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각오는 했었는데 막상 거절당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해서 후련하기도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망한 사랑 사연이 됩니다만 뒷내용이 더 있습니다. 까이고 이틀 뒤에 호미에게 연락이 와서 디즈니랜드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같이 가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같이 가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분 전환이나 할 겸 같이 가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일본에서는 3번째 데이트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걸로 안다는 말이 있는데 마침 호미와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의식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호미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고 한 번씩 일본어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그런 상냥함에 저는 호미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펄순이에게 까인 것도 한몫을 했겠죠. 밤이 되고 폐장을 하여 호미와 저는 전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환승을 해야 돼서 중간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순간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나랑 만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웃으면서 좋다고 해주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저와 호미는 사귀게 되었고 곧 사귄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평생 디즈니랜드에서 돌아오는 전철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주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채팅창에서 지금 이게 나라냐 아니 무슨 고백을 기관총처럼 난사하냐 뭔 고백을 2번이나 하냐 이건 아니지 이게 지구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됨 바텐더 락스 구다사이 바텐더 락스 구다사이 신청곡은 사일런트 세일린이라는 밴드의 8월의 밤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지요. 8월이었군요 그게. 자 여러분에게 찬물을 한번 끼워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공포 사연입니다. 이제 공포 사연은 상시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동네 중학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이 학원에는 고등반이 없어 예비 고1 수업을 받으려면 학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친한 교회 집사님이었던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원장 선생님께서 고등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따로 구해주셨고 저는 학원생들이 아무도 안 오는 일요일 오전 1대1로 학원 강의실에서 그 선생님과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 선생님이었고 예비 고1인 저에게 펄떡씨라는 존칭을 써주시면서도 말투는 무슨 유치원생 다루는 듯한 이상한 유아 말투를 쓰는 게 뭔가 불편하고 거북한 느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과 한 달 정도 수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주 1회 수업이니까 서너 번 정도 수업한 사이였죠. 학원에 가기 싫어 민기적 거리다가 조금 늦게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약간 지각할 것 같은 느낌에 헐레벌떡 뛰어서 가는 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만나서 잠시 서 있는 사이 선생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시간을 확인해 보니 수업 시간을 몇 분 넘겼기에 지각 때문에 전화했겠거니 싶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대뜸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학원 앞에 횡단보도인데 저 금방 도착해요. 하고 다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폰 너머에선 잠시 고요한 정적이 있더니 그래요? 그럼 얼른 오세요. 하고 통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묘한 정적은 뭐지? 선생님이 화나셨나 하는 느낌에 신호가 바뀌고 저는 와다다 학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와 선생님 외엔 아무도 없는 학원 안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조용히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헉헉거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팔짱을 탁 펴면서 펄떡씨, 오늘은 잠깐 수업 말고 다른 얘기 좀 할까요? 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잉? 뭔가 묘한 분위기에 저는 놀랐지만 수업을 안 한다니 웬 개꿀.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펄떡씨 고마워요. 예? 펄떡씨가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요. 예?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나는 부인과 자식이 둘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집집마다 들리며 이삿떡을 돌리는데 이웃집에 사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선생님 본인의 마누라랑은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여자랑 친해지고 싶었고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친분을 쌓았다. 그 여자는 남편이랑 살지만 자식은 없는 사람이었고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점점 그 여자 집에까지 남편 몰래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 순수하던 그녀가 얼마 전부터 돌변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길 원했고 자신도 남편과 헤어질 테니 나보고도 아내와 헤어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더니 조만간 자기 아내를 찾아가겠다고 그녀가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죽이기로 했다. 아니, 난 군대에서 특수부대를 나온 사람으로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기왕 망친 인생 그녀를 죽인 다음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삼자 대면 전에 먼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연락을 했다. 그녀는 만날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차에 칼을 준비한 다음 펄떡 씨한테 오늘은 사정이 있어 수업을 쉬어야겠다고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펄떡 씨가 거의 다 왔다길래 나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살인을 할 마음을 접고 지금 펄떡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지금 학원 안에 저와 선생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점점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쫄아있는 표정이 드러났는지 선생님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만 집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챙겨 학원을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왔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하고 바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 뒤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정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겠죠.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의 짙은 눈썹과 묘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늦게 와서 완전 빡쳤나 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짜예요? 이 실화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펄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열정 사연입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제 열정이 작아 보여 걱정이 되지만 첫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J-팝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얼마 전 저는 도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혼자 가는 만큼 제가 가보고 싶은 곳들을 잔뜩 계획했답니다. 그중 첫 번째 행선지로 저는 이번 열정 사연의 주인공 밴드 자드의 사카이 이즈미 씨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밴드 자드의 보컬이자 리더로 활동하셨던 사카이 이즈미 씨는 90년대 일본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대표곡으로 지지 말아요, 마음을 열고, 슬램덩크 엔딩곡 마이 프렌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습니다. 주펄님도 잘 아실까 궁금합니다. 너무 예쁘신 외모와 좋은 노래, 대부분의 곡들을 직접 작사하셨는데 예쁜 가사까지 저는 자드의 매력을 5년 전부터 뒤늦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사카이 이즈미 씨는 2006년부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도중 2007년 병원 1, 2층 사이 난간에서 실족하여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40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인 방명의 운명이랄까요?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제 부모님 또래셨을 테고 더 많은 노래를 남기셨을 텐데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허망한 마음에 꼭 묘소를 찾아가 한번 뵙고 싶었는데 도쿄 근교에 계시길래 뵈러 갔습니다. 저는 시부야 역에서 전철로 도쿄 외곽으로 한참 빠져 역에서 내렸습니다. 앞에 있는 마트에서 꽃을 사들고 한적한 주택가를 따라 쭉 걸어가니 그녀가 잘 주무시고 계시는 공동묘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묘들 속에서 그녀의 묘에 도착한 저는 꽃을 놓고 인사를 드린 후 한동안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묘지 앞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꽃들과 맥주캔, 비석에 적힌 영원이라는 한자가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비록 그녀를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녀와 그녀가 남긴 노래들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묘로 집 어른들에게만 인사드리다가 제가 좋아하는 외국 가수분을 뵈려고 직접 묘에 찾아간 것은 도전적이고 제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참 소중한 경험이었네요. 당시에 제가 여기 또 올 날이 있을까 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언젠간 기일에 맞춰서 또 가보고 싶네요. 다른 분들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티스트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가요? 엑스제팬도 그렇고 일찍 돌아가신 아티스트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자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 사연이 뽑힌다면 카페에 짤막한 여행기도 한번 써볼게요. 신청곡은 자드의 점점 마음이 끌려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은 안 보고 김퍼를 보는 펄청자입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29살을 바라보는데요. 제가 직장도 다니면서 매주 1회 기타 레슨을 갑니다. 다닌 지 1년 반이 됐고 취미반인데 레슨 쌤이 내주신 숙제나 연주곡을 연습을 해오면 취미생인데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입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단순히 레슨비를 더 받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페스티벌 세션으로 참가하신 경력도 계신 분이라서 입시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입시를 준비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입시에만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만한 성취감도 없을 테고, 이 나이에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혼자 다니면 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퇴하면 되니까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입시를 준비? 라는 생각이 저의 큰 고민입니다. 주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청곡은 이거 어떻게 읽죠? VS 블러드의 안드로메다입니다. 라는 사연인데, 음악을 입시요? 입시를 왜 해요? 아니, 이거는 마치 만화 엄청 잘 그리는 사람한테 야, 너 왜 그 만화학과 가보는 게 어때? 만화학과 나오면 뭐 하죠? 만화 그리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한테 왜 입시를 그냥 연주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완전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9에 갑자기 기타 1년 쳐가지고 갑자기 입시 준비를 한다고요? 19살도 아니고?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취미로 즐겁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취미로 즐겁게 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립서비스인데 이건? 자, 사연이 짧은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사연까지 읽고 연속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이야기. 우리의 연애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진짜 개 뜨거워서 데일 것 같았습니다. 같은 업계,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저와 남자친구는 업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 안면을 텄습니다. 이후 겹치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 만남 이후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반했나 생각해보면 잘생긴 얼굴이 좋았습니다. 저는 여자인 주제에 극도로 현실적, 기계적, 무던한 성격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 감정적인 호들갑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로 주변인들을 놀래키기를 다반사. 저희 커플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주제에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퇴근하고도 잠을 줄여가며 데이트를 했고, 남자친구는 일산부터 강동구까지 1시간 반 거리를 달려와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사이는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사귄 지 한 달 만에 저는 자취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출퇴근과 데이트를 병행하려면 직장과도 멀고 부모님도 계시는 본가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딸이 29살 직장인임에도 결혼 안 한 저자가 밖에 나가 살면 안 된다! 던 분들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저는 A4 용지 6장 분량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나가 살고 싶은 이유 라고 했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쏙 빼놓고 출퇴근 얘기만 했습니다. 나가 살고 싶은 이유와 앞으로의 재정계획, 실질적인 생활 꾸리기 방안 등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사귄 지 2달 만에 저는 방을 구해 독립하고 남자친구와 반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일도, 밥 먹기도, 잠자기도 모든 걸 같이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아직 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공부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저분한 영등포 거리에서 산책 코스를 개발하겠다고 매일 밤 같이 걸어 다니던 일, 전날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점심 타임스퀘어 쌀국수집에서 해장하던 일, 6평짜리 작은 방 침대에 누운 채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던 일까지. 사건이 발생한 건 그해 여름, 제주도로 간 둘의 첫 여행에서였습니다. 둘 다 술꾼이었던지라 오만 안주에 한라산 소주를 곁들일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저는 술이 너무 안 땡기는 겁니다. 흑돼지 삼겹살을 앞에 두고도 소주 한 모금을 채 못 넘기겠더라고요. 이미 예약해놨던 고급 내추럴 와인바에서도 맛있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음식도 안 넘어갔습니다. 해산물 킬러였던 저는 제주도 가면 고등회부터 성게알, 전복, 보말, 딱새우, 갈치조림까지 다 뒤졌다며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막상 가서는 해산물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맛이 없더라고요. 처음 도전해본 말고기는 너무 역해서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쌀국수랑 파스타나 먹어야 했습니다. 또 피곤하기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차만 타면 5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농담으로 뭐야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야? 라며 웃었는데 그땐 둘 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돌아와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를 해봤어요. 2줄이 나왔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5주차라고 하더군요. 모니터에 작은 아기집이 보였어요. 우리 아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냉혈한이 범죄 액션 코미디 영화 밀수를 보고 펑펑 울었던 거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임신하면 눈물이 많아지나 보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기엔 저희가 결혼할 사이처럼 안 보였던 걸까요? 후줄근하게 입고 온 젊은 커플이라 그랬던 걸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직원분이 임신이 계획에 없으셨던 거죠?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오늘도 가능해요. 가격은 현금으로 이 정도예요. 하더군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병원에서 저리 말해버리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단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아기를 낳자 라며 네 몸으로 낳는 거라 내 마음대로 말하기가 주저되지만 나는 낳고 싶어 라고 말해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인데 당연한 일이었네요. 그렇게 결혼식 스피드런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2주 만에 웨딩 박람회에 갔어요. 박람회장 입구에서 우리가 2달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했더니 직원분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가장 경력이 긴 플래너님을 매칭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날 앉은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걸 계약해버렸습니다. 신랑 예복, 혼주 한복, 웨딩 링, 촬영 스튜디오 등등 최소 2-3곳은 투어를 돈다는 신부 드레스샵 투어도 스킵하고 플래너님이 주신 사진 보고 마음에 드는 샵을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제 배는 이제 점점 커질 것이고 우린 시간이 없었거든요. 신랑이나 저나 무던한 성격들이라 대강 골라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웨딩홀을 계약했습니다. 식장은 소박하지만 저와 신랑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모교 웨딩홀이었습니다. 임박해서 남은 날짜 중에 골랐더니 대관비와 식대 모두 30%나 할인해 주더라고요. 개이득이라 기분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엔 웨딩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미친 스피드인데 이거는. 상견례 이전에 각자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말씀드릴 땐 정말 쫄깃했습니다. 너무 쫄깃한 경험이라 다시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결론적으로 다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겐 이야기했지만 제 직장에 인밍아웃을 하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첩장이 나오면 결혼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는데 청첩장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거든요.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엄청 많은데 병원에서 마시지 말랬다며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니 선배들은 죽을 병에 걸린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임신 소식을 밝히니 다들 머쓱해하고 황송할 정도로 임산부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023년 11월 26일 저희 커플은 우당탕탕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요새 기준으로 상당히 일찍 결혼한 편인지라 남편이나 저나 오만 친구들이 다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도 해외에서부터 먼 길을 훌쩍 와준 남편 친구들도 많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날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 난리가 드디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남들은 1년 넘게 준비하는 결혼식을 저희는 2달 만에 해치워야 했으니 둘 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 친구는 결혼식을 보고는 이게 되네? 라더군요. 아기도 결혼식이 끝나서야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머메이드 드레스 입는 걸 알았는지 결혼식 때까지는 하나도 뱃속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니 정말 귀신같이 신혼여행지 도착하자마자 편안히 자리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해 가져온 옷이 다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연은 안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기님도 세상에 잘 강림해 주셨습니다. 예정일보다 20일 빨리 양수가 터져서 약간 놀랐지만 저는 두 번의 힘주기로 분만을 10분 컷 내며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새 부부들은 더블 인컴 노 키드로 지낸다는데 딩크군요. 아, 딩크가 이거의 약자군요. 더블 인컴 노 키드. 둘 다 직장 일하고 애는 없고. 아, 그게 딩크구나. 저희는 졸지에 제로 인컴 예스 키드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은 아직 무급 인턴이거든요. 부부가 되고 아기를 만나고 저희는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개같이 많이 싸웁니다. 힘들거든요. 주로 제가 지랄하는 쪽이고 남편은 받아주느라 힘듭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 아기를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일은 제가 살면서 한 일 중에 제일 훌륭한 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룬 그 어떤 학업적, 직업적 성취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제가 이루게 될 직업적 성취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이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는 11월 26일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식으로 연애한 지는 633일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는 232일째네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정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이해심 많은 남편에게 고맙고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자기야, 사랑해. 신청곡은 슈퍼셀의 네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가사에서처럼 저희가 영등포와 제주도에서 보냈던 그날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여름날이 됐어요. 이제는 아기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날들은 전생이거든요. 주펄님을 비롯해 전생을 그리며 육아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도 파이팅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정말 좋은 글이네요. 출산 장려 글입니다. 이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죠. 자, 슈퍼셀의 네가 모르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새로운 사연 카테고리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사연 특집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그 성탄절을 전후해서 있었던 일들이 있으면은 올려주십시오. 대체로 망한 사랑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성탄절 관련해서 사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 사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예전에는 뭐 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받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시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공포 사연이 하나 껴있으면은 뭔가 분위기가 환기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사연도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나 환영입니다. 성탄 사연이 공포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왠지 일본 노래들이 좀 많았죠, 신청곡이. 마지막 곡은 제가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캐롤들을 좀 오프닝과 엔딩곡으로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캐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이스 투맨이 부른 게 있습니다. 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